토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 이번 주는 프랑스 영화 친밀한 적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친밀한 적이라는 영화는 1959년 알제리 전선에 파견된 이 프랑스의 한 젊은 장교가 테리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그 전쟁에 어떤 참혹함, 잔인함, 위선 등의 환멸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이르는, 그리고 그 테리언은 이제 알제리 산맥에 깊숙하게 숨어 있는 게릴라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도낙이라는 한마디로 베테랑 고참 하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만한 분견 부대를 이끌고 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상대의 두목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수색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영화 내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마을에서 게릴라들이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학살을 저지르고 거기에 살아남은 한 소년을 데려와서 부대에 자비를 하게 하면서 친구처럼 친해지는데요. 이 소년이 결국은 나중에 프랑스 군의 잔혹함, 게릴라도 잔혹하고 프랑스 군대도 잔혹하고 각자 학살도 다 저지르고 네이팜탄도 터뜨리고 서로 나쁜 짓은 다 합니다. 누구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게 없어요. 같은 동포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코를 베고 그냥 대량 학살하고, 프랑스 군도 또 자신들이 군인들이 점점 희생이 늘어나니까 알제리 주민들을 막 죽이면서 또 그랬습니다. 서로가 똑같은 짓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소위와 이 소년 간의 관계는, 소년이 부대를 떠나서 반란군에 참가하면서 결국은 소년이 이끄는 게릴라 부대에 의해서 테리언 소위가 죽게 됨으로써 영화는 끝나고, 전쟁의 신 같은 도낙 하사는 부대를 무단 이탈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 명료하고요.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성, 전쟁의 참혹함, 또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테리언 소위가 휴가를 얻어서 파리의 자기 집 앞에까지 갔다가 차에서 택시에서 아들과 또 창밖으로 아들을 부르는 자기 부인을 보고도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부대로 돌아옵니다. 하도 잔혹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겪다 보니까 가족을 볼 용기가 안 난 거죠. 근데 이 소위도 처음에는 모든 일을 원칙으로 하고 포로를 고문하는 행위도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총을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한테는 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본인도 이 도낙 하사를 인권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저열한 놈이라고 비판해왔지만은 결국 나중에 본인 스스로도 도낙 하사하고 비슷해져 가고, 이 둘 다 알코올로 미쳐갑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자, 지옥의 묵시록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영화는 인간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대의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대의명분을 갖다가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성도 지키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장기간 여러분들은 전쟁 위기를 겪을 겁니다. 자, 우리가 북한의 특수부대 한 5만 명 이런 사람들이 대거 투입됐을 때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게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칙은요, 왜 이 전쟁을 하는가라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목숨을 던져서 싸우는 병가 장교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북한보다 훨씬 더 나은 결단력으로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북한의 소수 사회 이 상류 지도층들이 이끄는 전 국가가 군사화된 이 시스템은, 그 소수에게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기들은 목적이 확실합니다. 왜? 한국이나 주변 국가로부터 돈을 뜯어서 이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협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현재 북한이 있는 시스템을
개방하고 발전시켜서 거기에서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어서 국민들과 더불어 먹고 살 생각은 없는 겁니다. 소수 이너스클에 들어간 집단이 북한이라는 국가를 배경으로 남은 사람들은 거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300만만 남으면 되고 나머지 2100만 명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300만이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과연 전쟁을 뭐 때문에 하는지 장교나 하사관이나 장성이나 병들이 제대로 의식이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쟁의 대의 명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는 이 영화를 보고요 굉장히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 소위도요 처음에 국가를 위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원칙을 지키면서 굉장히 잘하려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방식조차도 비도덕적이고 잔혹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쳐가다가 결국 사실상 자살하는 길을 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프랑스가 뭐라고 합니까? 똘레랑스, 뭐 자유, 평등, 인권, 박애 이런 부분에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난 척하는 나라지만은 이 영화는 프랑스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도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알제리를 1830년에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아프리카 땅이기는 하지만은 흑인이라기보다는 베르베르 같은 백인과 좀 다소 유사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죠. 그런데 해변가는 굉장히 날씨도 온화하고 건조하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해서 북아프리카 해변가로는 굉장히 좋은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는 이 산맥이, 거대한 산맥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산맥 너머는 이제 사막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30년 동안 통치해오던 알제리가 50년대에 접어들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FLN이라고 민족해방정선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프랑스에게 식민지에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는 알제리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과의 이 식민지 통치에서 아주 실패하죠.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이런 식민지에서 쫓겨납니다. 라오스 같은 식민지에서요.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고립되어서 대규모 포로로 잡히면서 지금 이 북베트남에 의해서 퇴출되고 남베트남은 미군이 프랑스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월남전이 또 시작된 겁니다. 그때 당시는 전 세계가 이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흐름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휩쓸었죠. 이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가 13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통치하고 프랑스 앞바다에서 그냥 배 타고 조금만 가면 알제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알제리에 살고 있었고 알제리 사람과 이렇게 뒤섞이면서 이 알제리는 프랑스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의 하류층들은 엄청나게 알제리로 가서 대형 농장을 한다든지 각종 관광 등에 종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베르 까뮈 있죠. 유명한 소설가, 페스트, 이방인 등을 쓴 소설가 까뮈도요. 자기 아버지가 프랑스의 노동자였는데 알제리로 건너가서 까뮈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까뮈도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이죠. 파리 월드컵에서 그 유명했던 지단도 알제리 출신입니다. 지단은 알제리인입니다. 프랑스 본토인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 알제리는 프랑스 영토처럼 생각이 되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니까, 게릴라 운동을 전개하니까 프랑스가 한때 한 70만 명에 가까운 육해 공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테리앙 소위도 원래 디자이너였는데, 산업 디자이너였는데 징병이 되어서 신참 소위로 이렇게 파견 와서 미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 100만 명이 알제리인이 죽었고 프랑스 군인들도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전쟁의
승리는 전투에서는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내부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내각이 알제리 전쟁 때문에 수습을 제대로 못해서 실패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군부는 이 전쟁을 지속하고 또 알제리에 정착해 있는 프랑스인들과 프랑스 군부가요, 전쟁을 그만두려는 프랑스 본국의 시도를 끊임없이 저지시킵니다. 나중에는 프랑스가 나토에 파견된 군인까지 빼서 거기에 투입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프랑스도 알제리에서 온갖 잔혹한 일을 저질렀고 알제리 게릴라도 마찬가지로 서로 저질렀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골을 불러왔습니다. 프랑스 내각이요. 이 2차 대전 영웅이자 대통령을 지냈던 드골이 은퇴해서 살고 있는데 도저히 군인들이 수습이 잘 안 되니까 정치인이 군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드골을 총리로 데려왔다가 제4 공화국이 무너지고 제5공화국이 되면서 드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군인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드골이 군인의 입장에서 알제리 해방을 억누르면서 계속 식민지 통치를 유지해 갈 거라고 봤는데 드골이 마음을 바꿉니다. 드골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죠. 이거 도저히 이래갖고 끊임없는 희생이 나오고 프랑스가 투입한 돈이 20조 프랑을 투입했습니다. 매일 30억 프랑이 전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제리 때문에 이게 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알제리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드골은 처음에 프랑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연합 이런 행태로 알제리를 느슨하게 영연방처럼 끌어들이려 했는데 그것도 거부당하니까 그럼 너가 투표해라 해서 알제리 국민투표에서 알제리를 해방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합의가 프랑스 에비앙 생수로 유명한 데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프랑스 군인들 중에서 장성들, 장교들, 그 다음에 현지에 사는 프랑스인들은 프랑스가 알제리를 포기하게 되면 자신들은 하도 이 10년 이상을 전쟁에 몰두해 왔는데 이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자기를 상실하는, 즉 자기의 명분이 다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패배해서 또 쫓겨나냐, 인도 차이나에서도 쫓겨났는데 마지막 남은 이 식민지는 지켜야 된다고 군인들이 굉장히 집착을 했고 또 프랑스의 인으로서 알제리에 사는 오래전에 이민 가서 알제리가 자기 나라처럼 생각되었던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정부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넘겨줄라 때부터요. OAS라고 프랑스 장군들 일부하고 또 프랑스 군대 그리고 현지인들이 한마디로 반란군을 만들어가지고 본토로 우리가 쳐들어가자. 수십만 명이 우리 밑에 있으니까 아예 우리 군인들이 가서 본토를 점령하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인이 나중에는 이제 반란군들하고 알제리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참 기가 찬 일이 벌어졌죠. 그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스릴러 소설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프레드릭 포사이스의 자칼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에 프랑스의 알제리 반란군들이 이 자칼이라는 영국계 테러리스트를 50만 불을 주고 고용을 해가 드골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을 영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슬람의 유명한 테러리스트들이 자칼이라는 이름을 이 영화를 보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쿠데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요. 끊임없이 드골을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버리겠습니다. 형태가 된 겁니다. 프랑스가요, 이거를 수습을, 드골 아니었으면 수습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2차 대전의 영웅이자 건국의 아버지 같은 드골이니까 한국 같으면 이승만태가 아니겠습니까? 겨우 수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알제리와의 전쟁으로 상처를 입고 군부 내부에서도 상처를 입는 이런 부분이 벌어졌는데요. 안소니 킨하고 알랑 드롱이 나왔던 영화 라스페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싸우다가 또 알제리로 와서 싸우게 된, 그리고 프랑스 군 내부에 벌어지는 내분 등을 다룬 이 영화가 상당히 한때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프랑스의 내부의 반란군들, 즉 프랑스 정부의 해방 반침에 반대하는 군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보면 엄청난 충성심과 국가에 또 자기들의 명분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룬 영화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가에 대한 최고의 애국이다. 지금 전쟁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리고 알제리 식민지를 해방시켜버리고 넘겨주려고 하는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썩은 놈이다라는 명분에서 이 사람들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과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중국과의 갈등, 또 미국과의 연합, 또 핵을 갖다가 개발할 것이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이런 일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은 건가 하는 부분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새겨야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테리앙은요, 자기 스스로가 전쟁의 명분을 상실해버리면서 끝없이 파멸되어 갑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사드 배치 반대, 중국 때문에 반대한답니다. 경제 보복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반대, 개성공단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답니다. 평화를 돈 주고 사고자,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내부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명분인가?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협박을 하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이제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나오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유지돼야 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그런 전쟁의 위협을 각오하고라도 정리할 때는 있다라는 이런 명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이 명분이 너무도 없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한 집에 앉아서 식탁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북한을 바라보는 명분이 다릅니다. 결국 명분이 흩어져 버리고 그 명분이 온갖 해괴한 논리로 그냥 전화되는 이런 사회에서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하고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우려하는 게요, 우리 사회에 이런 허위의 명분에 놀아나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치를 지지하는 거, 더민주를 지지하고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DJ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이런 위기에, 전쟁의 위협에 국민으로서 의무로서 대응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가 따라가지고 이런 문제도 똑같이 움직여버립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가짜 명분을 내어걸어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를 마치 그런 듯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프랑스의 군대 중에 굉장히 우익인, 프랑스의 이 자랑스러운 과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알제리에서 반란을 일으킨 OAS 소속 군인들, 장성들도요, 자기들은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명분이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 정의에 부합되는가 맞았는가를 몰랐던 거죠. 나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일을 벌여서 자국에 침략을 해서, 식민지가 본국으로 침략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인들을 다 제거해버리려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친밀한 적, 제목이 보면 친밀한 적입니다. 왜 친밀한 적일까요? 자, 이 장교가 소년하고 친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졌는데 나중에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이지 명분이 개입되면 친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도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기 집권 시절에 친밀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적 명분입니다. 그런데 국가 대 국가라는 명분으로 봤을 때는 북한하고 친밀한 적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겁니다. 결국 이 영화 주인공도 파멸했습니다. 소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북핵 위기를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이 싸움의 명분을 세우는가, 어떻게 개성공단 폐쇄의 명분을 공유하는가,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가, 중국과의 명분은 무엇이 정답인가, 경제 보복이 들어와서 우리가 중국에 매일 그냥 아부나하고 살아야 되는가, 북한의 협박에 싸게 돈을 주고 막는 것이 좋다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인가, 정말 그 명분은 평화 때문에 그런 걸까? 안 그러면 종북이나 친북적인 사고로서 북한을 더 좋아하는데, 북한에 더 명분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교모한 말장난으로 평화라는 부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제가 영화 친밀한 적을 보면서요, 한 국가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에 타당한 이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에 이 테리안 소희로 나오는 장교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버누아
이 마지엘인데요. 정말 연기도 잘하고 아주 리얼합니다. 영화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영화고 큰 전투 장면이 없지만 전쟁 영화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친밀한 적을 보면서요. 북한과 지금 대치해야 되는 현 위기 시점에서의 우리의 명분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